초대장이 없었습니다. 손녀의 100일 음악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반짝이는 루프탑 아트홀, 협찬 로고들, 그리고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초대장은 휴대폰 단톡방 공지에만 걸려 있었죠. 브랜딩과 컨셉을 이유로 67세 할머니는 손녀의 100일 잔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화면을 본다고 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그 대신 가만히 내려놓고 마음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대가 없으면 내가 내 자리를 만든다. 체면이 아닌 태도, 말이 아닌 행동. 오늘 저는 가족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제 삶의 규칙에 참석할 것인지 불참할 것인지, 그들이 고개를 들었는지 고개를 숙였는지 보여드릴게요. 초대장이 없어도 시작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김매화 씨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바늘귀에 실을 꿰는 소리가 제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서울 성수동 고지대 연립주택 2층.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저는 67회의 새벽을 맞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제 손끝은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은 제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40년 넘게 재봉사로 살아온 제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밑에서 배운 한 땀 한 땀의 정성이 지금까지 제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손님들이 가져온 찢어진 옷을 다시 새 것처럼 만들어 드릴 때마다 느끼는 보람이 제 하루를 채웠어요. 오늘도 특별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녀 유아를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연분홍면 드레스였어요. 부드러운 면 소재에 하얀 레이스를 섬세하게 달고 작은 진주 단추를 하나하나 손바느질로 고정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옷이었죠. 바느질할 때마다 손녀의 작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옷을 입고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새벽 시간에 울리는 알림이라니. 혹시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서둘러 화면을 켰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와 있더군요. 손녀 유아의 100일 음악회 홍보 이미지였습니다. 화려한 루프탑 아트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조명들, 우아한 인테리어, 그리고 곳곳에 새겨진 협찬사 로고들. 며느리 설인이 바이올리니스트라서 일반적인 돌잔치 대신 음악회 형태로 100일을 축하한다고 했었죠. 제법 근사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초대장에는 일시와 장소만 적혀 있었어요. 개별 초대가 아니라 단톡방 공지 형태로 올라온 거였죠. 평소라면 아들 태호가 따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 꼭 오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바느질에 집중했어요. 별일 아니겠지,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겠지 싶었거든요. 손녀의 100일이니까 당연히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집 도연 할아버지가 골목에서 신문을 가져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께 손수 만든 아기 옷을 자랑하고 싶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손녀 100일 선물이에요. 도연 할아버지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작은 드레스를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70세인 그분은 퇴직한 인쇄공이지만 손으로 만든 것들의 가치를 아는 분이세요. 이거 진짜 명품 같네.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예쁜데 손녀가 좋아하겠어. 며칠 밤을 새워서 만들었어요. 레이스도 직접 떠서 달았고요. 매화 씨 솜씨는 정말 대단해. 요즘 이런 정성으로 옷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태호에게서였죠.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른 어투였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태호야. 유하 100일 음악회 때문에 전화한 거지. 언제 가면 돼? 네, 그게.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태호는 한참을 뜸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번 행사가 좀 특별해서요. 공간 컨셉과 동선 때문에 가족석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순간 뒤에서 며느리 설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브랜드 이미지 망가져. 라는 낮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가 그 세련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67살 할머니가 SNS용 사진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거였죠. 목이 막혔지만 저는 웃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유하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나중에 따로 보면 되고.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꼭. 괜찮다. 이해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드레스가 갑자기 무게를 잃은 것 같았어요. 이 정성스럽게 만든 옷을 언제 입혀줄 수 있을까요? 며칠 밤을 새워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이 사랑을 누가 알아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공간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67살 할머니가 그 화려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걸까요? 제 옷차림이 초라해 보였을까요? 제 말투가 촌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처받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기로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원하는 건 완벽한 이미지였겠죠. SNS에 올릴 멋진 사진들, 지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세련된 장면들. 거기에 수수한 할머니는 어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 도연 할아버지와 다시 마주쳤어요. 매화 씨, 왜 그리 시무룩해 보여?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손녀 100일 음악회에서 제외된 이야기를요. 도연 할아버지는 한참 듣더니 고개를 흔들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체면 칠해가 먼저야. 사람이 먼저인지 이미지가 먼저인지 헷갈리는 거지.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사람이 먼저인지 이미지가 먼저인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초대받지 못한 할머니로 살아야 할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이 섰어요. 초대가 없으면 내가 내 자리를 만든다. 67살이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 나이니까요. 그래도 손녀의 100일이니까 축하는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도
할머니의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리허설 시간에 맞춰 강남의 루프탑 아트홀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어요. 가장 깔끔한 옷을 찾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연분홍 드레스와 함께 길가에서 직접 모은 들꽃을 하얀 리본으로 묶은 작은 꽃다발을 들었어요. 꽃집에서 비싼 꽃을 사는 것보다 제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평소 잘 가지 않는 동네라 길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난 복잡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제가 사는 성수동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반짝이는 상점들, 그리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경쾌한 음악 소리. 드디어 루프탑 아트홀이 있는 건물에 도착했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는데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조명들, 벽면을 장식한 현대미술 작품들. 저는 잠시 주눅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이런 곳에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오는 바이올린 연주 소리. 며느리 서린이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트홀 유리문 앞에 서니 안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천장이 높은 넓은 공간에 우아하게 배치된 의자들, 무대 위에서 악기를 조율하는 서린,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 조명과 카메라를 점검하고 협찬사 포토월을 설치하고 SNS 촬영을 위한 소품들을 배치하고 있었어요. 정말 근사한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저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소박한 꽃다발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젊고 세련된 여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일 음악회에 참석하러 온 할머니인데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태블릿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표정이 곤란해졌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매화입니다. 아기 할머니예요. 직원은 더 자세히 리스트를 확인해 봤지만 결국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게스트 리스트에 성함이 없으십니다. 제가 아기 할머니거든요. 직접 만든 선물도 있고 꽃도 가져왔는데요. 저는 들고 있던 연분홍 드레스와 꽃다발을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직원은 더욱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리스트에 없으시면 입장이 어려우십니다. 보안상 규정이라서요.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안에 있는 서린이나 태호에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리허설 중이라서 방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정말 죄송합니다. 유리문은 예의 바르게 닫혔어요. 투명한 유리 너머로 리허설이 계속되는 게 보였어요. 서린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스태프들이 각도를 맞춰 사진을 찍고 협찬사 관계자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 태호가 보였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하고 있었죠. 손에는 명함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마케터답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유리문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제 가족이 웃고 있는데 저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마치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유리문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할머니가 신기했나 봐요. 하지만 아무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초대받지 못한 할머니였으니까요. 1시간 정도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발이 아파왔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저를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안 요원이 다가와서 괜찮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고 물어봤을 정도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서린의 바이올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 박수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행복한 소리들이었지만 제게는 너무 먼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꽃다발을 근처 휴지통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누군가 예쁘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꽃향기가 한번 피어오르더니 곧 사라졌습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리벽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연분홍 드레스는 끝까지 품에 안고 있었어요. 이건 꼭 손녀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요.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누가 정한 자리에서 빠지면 다른 자리를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세상에는 저처럼 소외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초대가 없으면 초대장을 새로 만들면 된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구체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67살이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나이니까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로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박진호 씨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신탁 설정으로 제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회복지사 노수빈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도시명 시니어 코하우징 하모니하우스 투어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 장소인 을지로 입구역에서 노수빈 씨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매화 씨, 안녕하세요. 오늘 하모니하우스 구경 가실 준비 되셨죠? 네, 그런데 코하우징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개인 공간은 따로 있지만 부엌이나 거실, 취미 공간 등은 함께 쓰는 주거 형태예요.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어서 시니어분들께 인기가 많아요.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노수빈 씨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하모니하우스는 을지로와 한강 사이에 있는 리모델링된 오래된 아파트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총 20가구가 입주해 있고 입주자들의 평균 연령은 65세 정도라고 하더군요. 다들 어떤 분들이세요? 정말 다양해요. 퇴직한 교수님, 전직 공무원, 작은 가게 운영하시던 분, 간호사 출신 분도 계시고요.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혼자 사시면서도 활동적인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건물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오래된 건물이지만 외벽을 새로 칠하고 입구도 현대적으로 바꿔서 전혀 낡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로비에는 작은 카페 공간이 있었고 벽면에는 입주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노수빈 씨가 말했어요. 개인 방은 원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침실과 작은 화장실, 미니 냉장고 정도만 있고 요리나 식사는 대부분 공용 공간에서 하세요. 먼저 공용 주방을 구경했어요. 넓직한 공간에 큰 식탁이 2개 놓여 있고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몇 분이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시는 분이세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친근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네, 구경 왔어요. 저는 김매화라고 합니다. 아, 매화 씨. 수빈 씨한테 들었어요. 재봉 일하셨다면서요? 저는 이순덕이에요. 전에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순덕 씨는 제가 재봉사였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옷 수선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불편했는데 잘 됐다면서요. 이어서 공방을 구경했어요. 제법 넓은 공간에 각종 공구와 재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목공 도구들이, 다른 쪽에는 도자기 굽는 가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구석에 놓인 오래된 재봉틀이었습니다. 저 재봉틀 쓰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전에 계시던 분이 두고 가신 건데 아무도 쓸 줄 몰라서 그냥 둔 거예요. 매화 씨가 오시면 다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저는 재봉틀에 다가가서 만져봤어요.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쓰던 것과 비슷한 모델이었어요. 바늘을 움직여 보니 아직도 부드럽게 작동했습니다. 여기서 수선 일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른 입주자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공방은 언제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노수빈 씨가 원단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있는 원단들은 기증받은 거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쓰세요. 제 손끝이 자연스럽게 원단들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면 소재, 따뜻한 울 소재, 반짝이는 실크까지. 오랫동안 만지지 못했던 좋은 원단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니 신기했어요. 바느질은 제 시간의 모양이에요. 제가 중얼거리자 노수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합창 연습실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 피아노 한 대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악보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각종 타악기들도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합창 연습을 해요. 전문 성악가 출신이신 분이 지도해 주시거든요. 매화 씨도 노래 좋아하세요? 글쎄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듣는 건 좋아해요. 괜찮아요. 실력보다는 함께 즐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엔 다들 부끄러워 하시는데 금세 익숙해지세요. 마지막으로 루프탑 정원을 구경했어요. 옥상에 올라가니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곳곳에 화분들이 놓여 있고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입주자분들이 직접 가꾸고 계세요. 수확한 채소로 함께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요. 저녁에 올라오면 야경도 정말 예뻐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기분이 상쾌했어요. 성수동 연립주택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탁 트인 개방감이었습니다. 매화 씨,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40년 넘게 살던 성수동 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았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입주 전에 간단한 면담이 있긴 하지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루프탑에서 내려다본 한강이 유독 반짝여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67살의 새 출발, 이제 시작인 거죠. 하모니하우스 입주를 확정하고 며칠 후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태호와 며느리 설인이 함께 제 집으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바쁘다며 자주 오지 않던 두 사람이 함께 온 걸 보니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호가 먼저 들어오더니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뒤이어 설인도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차분한 옷차림이었는데 아마 진지한 대화를 위해 신경 쓴 것 같았어요. 어서 오렴. 차라도 한 잔 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태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거실로 안내하며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으니 뭔가 공식적인 회의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지난번 100일 음악회 때 못 모신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이해해. 공간이 부족했다고 했잖아.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체면을 너무 신경 써서 그랬어요. 드디어 진실이 나왔네요. 저는 놀라는 척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체면이라고. 네, 설인이가 속한 예술계 사람들이 많이 올 예정이었거든요. 스폰서들도 오고 SNS 인플루언서들도 와서 촬영을 할 예정이었고, 그래서 이미지를 신경 쓰게 됐어요. 설인도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이번 음악회가 제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67살 시골 할머니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지. 제 말에 두 사람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태호야, 괜찮다. 이해해.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그때 태호가 진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변호사님한테 들었어요. 유언 대용 신탁을 설정하셨다고요? 그리고 집까지 팔고 코하우징으로 이사 간다고요? 그래, 맞아.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행사에 못 모신 게 그렇게 서운하셨나요? 저는 찬찬히 대답했어요. 서운한 건 맞아. 하지만 그것보다는 깨달은 게 있어서야. 뭘 깨달으셨는데요?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걸. 두 사람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건이요? 저는 박진호 변호사님께 받은 신탁 설정 서류를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여기 적혀 있어. 한 달에 한 번 생활을 함께 할 것. 시장을 보든 식사를 하든 병원에 동행하든. 그리고 모욕이나 무시를 하면 6개월 동안 수익 정지. 태호가 서류를 받아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더라고. 서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저희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재산을 못 받는 건가요? 그래. 대신 동네 아이들 장학금으로 나가. 수선이나 공예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어머니, 이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가족 간에 이런 계약 같은 걸 하는 게 맞나요? 태호의 목소리에 섭섭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태호야, 사람 대접은 계약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어. 그동안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사랑만 줬던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상황이 뭐야? 할머니가 있으면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진다는 거.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자 서린이 얼굴을 붉혔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설이나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더 중요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하다고. 태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탁은 취소할 수 없나요? 취소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난 취소할 생각 없어. 왜요? 이게 더 명확하거든. 서로 뭘 해야 하는지 확실하잖아.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서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우는 건 소용없어. 행동으로 보여줘. 태호가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좋아요. 조건대로 하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생활을 함께 하는 거죠.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장 보러 같이 가자. 하모니하우스 입주 준비하는 것도 도와주고. 하모니하우스는 정말 가시는 건가요? 응, 이미 계약했어.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도 가끔 찾아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예고 없이 오지는 말고 미리 연락해. 네, 그렇게 하겠어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내 자식과 며느리에게 이런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게 슬프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명확해졌어요. 서로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요. 신탁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사람 먼저, 그 다음이 체면이라는 제 원칙이 법적으로도 보호받게 된 거니까요. 토요일 오후 2시 약속 시간에 맞춰 태호가 하모니하우스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큰 장바구니를 2개나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쇼핑몰에서 주문해서 받아보던 아들이 직접 시장을 보러 간다니 뭔가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생각보다 여기 정말 좋네요. 태호는 하모니하우스 로비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입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저는 이미 이곳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 사람들도 다 좋고. 오늘 들깨 수제비 끓여줄 테니까 재료 사러 가자. 들깨 수제비요? 오랜만이네요. 태호의 얼굴에 어린 시절 추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제가 자주 끓여주던 음식이었거든요. 돈이 넉넉하지 않을 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였죠.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하모니하우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시장이었는데 입주자들이 자주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태호는 처음 와보는 곳이라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이 동네를 다 아시는군요. 일주일 사이에 배웠지. 수빈 씨가 이것저것 소개해줘서. 먼저 채소 가게에 들렀어요. 싱싱한 대파와 양파, 당근을 골랐습니다. 가게 아주머니가 친근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매화 씨, 오늘은 아드님이랑 오셨네요. 네, 처음 소개하는 거예요. 제 아들 태호예요. 아이고, 어머니 닮아서 잘생겼네요. 효자시겠어요. 태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평소 대형마트에서만 장을 보던 아들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거래가 낯설었을 거예요. 다음으로 정육점에 들렀어요. 들깨수 제비에 넣을 돼지고기를 사러요. 사장님, 수제비용 고기 300g만 주세요. 네, 잘 썰어 드릴게요. 오늘 고기가 특히 좋아요.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를 썰면서 태호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좋으시던데 아드님은 복 받으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태호가 대답하면서 제 쪽을 바라봤어요. 뭔가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그동안 제 요리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나 봐요. 마지막으로 들깨 가게에 들렀어요. 고소한 들깨 냄새가 가게 밖까지 풍겼습니다. 들깨 한 컵만 주세요. 막 볶은 걸로요. 네, 방금 볶아서 따뜻해요. 가게 할머니가 들깨를 봉지에 담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들깨수 제비 끓이시는구나. 이 들깨로 끓이면 정말 고소할 거예요. 장을 다 보고 하모니하우스로 돌아왔어요. 공용 주방에는 몇 분의 입주자들이 계셨는데 태호를 보고 반가워하셨어요. 매화 씨 아드님이시군요. 어머니가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순떡 씨가 웃으며 인사해 주시자 태호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무슨 신세요? 매화 씨가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는걸요. 벌써 수선 주문이 밀려 있어요. 다른 입주자분들도 하나둘 인사를 나누더니 자리를 비워주셨어요. 아마 저희 모자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같았어요. 요리를 시작했어요. 먼저 들깨를 믹서에 갈아서 들깨즙을 만들었습니다. 태호는 신기한 듯 지켜봤어요.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양파랑 당근 썰어줘. 네. 태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이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 요리를 전혀 안 하던 아들이 이렇게 도와주니 신기했어요. 태호야, 너 언제 칼질 배웠어? 서린이가 가끔 가르쳐줘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고기를 볶고 채소를 넣어 볶다가 물을 부었어요. 끓으면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정말 좋네요. 어릴 때 생각이 나요. 그래. 그때는 재료가 넉넉하지 않아서 이런 걸 자주 끓였지. 그런데 그때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태호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준비해둔 수제비 반죽을 떼어서 넣었습니다. 태호도 옆에서 따라 해봤는데 모양이 제각각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맞아, 잘하네. 수제비는 모양이 다 달라도 돼. 마지막에 들깨즙을 넣고 간을 맞췄어요. 구수하고 고소한 냄새가 더욱 진해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어요. 두 그릇에 수제비를 담고 나란히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먹다가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뭐가? 100일 음악회 일도 그렇고.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수제비를 떠먹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자식이니까 당연히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알았네. 태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나 창피했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뭐가 창피했는데? 제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세련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고. 그런데 어머니가 계시면 제가 여전히 성수동 연립주택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까봐 두려웠어요. 태호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저는 국자로 그릇 바닥을 살살 긁으며 말했어요. 창피한 날이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더라. 네. 창피함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걸로 뭘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봐.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꼭 그럴게요. 그날 저녁 간단한 식사였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태호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고, 저도 아들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태호가 그릇을 닦고 제가 물기를 닦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는 뭘 함께 할까요? 글쎄, 그때 가서 정하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기대가 되었어요. 신탁 조건 첫 번째가 성공적으로 이행된 거니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태호와의 첫 번째 함께하기가 성공적으로 끝난 지 며칠 후 의외의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 설인에게서였습니다. 평소에는 태호를 통해서만 연락하던 설인이 직접 전화를 건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설인이에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인아. 무슨 일이야?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래, 언제? 내일 저녁은 어떠세요? 제가 하모니하우스로 찾아뵐게요. 다음 날 저녁 7시, 설인이 하모니하우스를 찾아왔어요. 평소 무대에서 입던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들어가자. 제 개인 방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제가 정성스럽게 꾸민 보금자리였습니다. 설이는 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여기 정말 아늑하네요. 어머니 취향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고맙다. 차라도 한잔 할까? 공용 주방에서 끓여올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설인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설인을 보니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그래? 100일 음악회 때 일요. 정말 잘못했어요. 설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벌써 사과했잖아. 태호랑 같이 와서. 그때는 태호 오빠 앞에서라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더 심했거든요. 설인이 무릎을 꿇고 앉으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브랜드 이미지 망가진다고 한 것도 저였어요.
태호 오빠는 처음에는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왜?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번 음악회가 제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유명 기획사 대표님도 오시고 음악 평론가들도 올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서린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면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봐 걱정됐어요. 클래식 음악계는 정말 보수적이거든요. 이미지가 전부예요. 저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서린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너무 후회됐어요. 정작 중요한 건 음악이었는데 저는 포장에만 신경 썼던 거예요. 음악회는 잘 됐어? 네, 성공적이었어요. 기획사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고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도 받았어요.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서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성공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원했던 성공이 아니었거든요. 왜? 가족을 버리고 얻은 성공이었으니까요. 연주를 하면서도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할머니는 뭘 하고 계실까? 혹시 서운해하시지는 않을까? 서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태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아트홀까지 찾아오셨다는 얘기를요. 태호가 그 얘기를 했어? 네, 보안 직원이 태호 오빠한테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꽃다발을 들고 오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리스트에 없어서 못 들여보냈다고.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최악인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손수 만든 선물까지 가지고 와서 축하해 주려고 하셨는데 저도 그때 일이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차가운 유리문 앞에서 서 있던 기억이요. 서린아, 이미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서린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만을 위한 연주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여기서? 네, 진짜 마음을 담은 연주를요. 무대나 카메라, 관객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요. 서린이 바이올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악기를 조율했습니다. 어머니, 연주를 핑계로 가족을 놓쳤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뭘 연주할 건데?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곡으로 준비했어요. 아베 마리아요. 서린이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활을 현에댔어요. 작은 제 방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아트홀에서 들었던 것과는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기교를 뽐내려는 연주가 아니라 진심을 전하려는 연주였거든요. 곡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서린이 바이올린을 내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 시장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시장에서 뭘 살 건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요. 그리고 제가 직접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서린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 다음 달에 같이 가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컨셉보다 장바구니가 먼저야. 예쁘게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거 사자. 서린이 웃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연스러운 미소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컨셉보다 사람이 먼저죠. 그날 밤 서린이 돌아간 후에도
아베 마리아 선율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대 뒤에 무대에서 들은 진짜 음악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신탁 조건 두 번째도 곧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설인과의 진심 어린 대화가 있은 지 일주일 후 하모니 하우스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입주자 합창단의 정기 연습 날이었는데 설인이 함께 참여하겠다고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합창 연습에 참여해도 될까요? 바이올린으로 반주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 갑자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음악을 하고 싶다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음악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7시 하모니하우스 합창 연습실에는 특별한 손님이 함께했어요. 설이는 평소 연주복 대신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모습이 무대 위의 화려한 연주자가 아니라 이웃집 며느리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매화 씨 며느리 설인이라고 합니다. 설인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합창단 선생님인 문예숙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매화 씨가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예요. 설인의 겸손한 태도에 다른 입주자분들도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70대인 순떡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설인 씨, 우리 노래 실력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음악은 즐거워야 해요. 연습이 시작됐어요. 오늘 연습할 곡은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의 곡이었어요. 예숙 선생님이 피아노로 반주를 하시고 설인이 바이올린으로 화음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했어요. 전문 연주자가 함께 한다고 하니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설인이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줬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실수 많이 해요. 실제로 설인은 일부러 실수를 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완벽한 연주를 들려주던 그녀가 가끔 음을 틀리거나 박자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들도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뒤쪽에 서서 듣기만 했어요. 합창은 처음이라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설인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해요. 어머니 목소리 정말 듣고 싶어요. 나는 노래 못해. 괜찮아요. 저도 처음 바이올린 배울 때는 소음만 냈어요. 결국 저도 합창단 뒷줄에 서게 됐어요. 10명 정도의 입주자들과 함께 서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바람의 노래 1절을 함께 불러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멜로디가 쉽고 가사도 아름다웠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마음을 어루만지네. 구름이 흘러가 근심을 실어가네. 우리 함께 부르는 이 노래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네. 설인의 바이올린이 우리 목소리와 어우러지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음악이었습니다. 2절을 연습할 때였어요. 가사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혼자인 줄 알았던 긴 밤들도 이제는 함께라서 따뜻하네. 서로의 목소리가 힘이 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네. 이 부분을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제 마음과 똑같은 가사였거든요. 혼자인 줄 알았던 긴 밤들.
이제는 함께라서 따뜻한 마음. 하모니하우스에서의 새로운 삶이 그대로 노래가 된 것 같았어요. 후렴구에서는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됐어요. 나이도 출신도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 마음으로 하나.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졌지만 함께 부르는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네. 연습이 끝날 무렵 예숙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루프탑에서 작은 음악회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입주자 가족들도 초대하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순떡 씨가 손뼉을 치며 찬성했어요. 다른 분들도 모두 좋아했습니다.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바이올린 반주로요. 물론이죠. 설인 씨가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렇게 루프탑 음악회가 기획됐어요. 화려한 아트홀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소박한 무대였지만 더 설레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다들 공용 주방으로 모였어요. 늘 하던 대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설인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설인 씨, 정말 실력이 대단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과 함께 하시려고 해요? 도연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사실 요즘 음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완벽한 연주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음악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설인이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야경과 함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이 루프탑에서 우리만의 음악회가 열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어요. 무엇보다 설인이 변한 모습이 기뻤어요. 화려한 무대에서 벗어나 진짜 음악을 찾아가는 모습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저와의 관계 개선에서 출발했다는 것도요. 초대장은 마음이 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0일 음악회에서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자리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진심으로 변화한 며느리도 함께할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루프탑 음악회가 끝난 지 며칠 후 기다리던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변호사 박진호 씨 사무소에서 보낸 신탁 관리 보고서였습니다. 하모니하우스 로비에서 우편함을 확인하던 저는 두꺼운 봉투를 받아들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신탁 이행 현황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혜자 윤태호 설인. 조건 이행 현황 2회 확인. 1차 2025년 3월 15일. 생활 함께하기 시장 보기 및 식사. 2차 2025년 3월 28일. 생활 함께하기 요리 및 가족 시간. 현재 상태 조건 이행 적정. 수혜 자격 유지. 보고서를 읽으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태호와 함께 시장을 보고 들깨수 제비를 끓여 먹었던 날, 그리고 설인과 함께 요리를 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눈 날. 그 모든 순간들이 법적으로도 인정받은 거였어요. 더 읽어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학금 지원 현황. 지원 대상 수선공예 꿈나무 장학금. 선발 인원 2명 일기. 지원 내용 재료비 및 수업료 월 20만 원씩 1년간. 선발자 김소희 17세.
의상 디자인 전공 희망, 박준호 16세, 가구 제작 전공 희망.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간단한 소개와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김소혜 학생은 헌옷을 리폼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했고, 박준호 학생은 할아버지가 목수였던 영향으로 손으로 만드는 가구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두 학생 모두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재료비 때문에 꿈을 포기할 뻔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 작은 도움이 이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진호 변호사의 개인적인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화 씨, 신탁 설정 이후 가족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보인다는 소식을 들어 기쁩니다. 조건부 수혜 방식이 실제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 수혜 학생들도 매우 감사해하고 있으니 계속 좋은 일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고서를 차근차근 다시 읽어봤어요. 숫자와 날짜로 정리된 건조한 문서였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의 중요한 변화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 박진호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보고서 잘 받았어요. 네, 매화 씨. 어떠세요? 신탁 설정하시길 잘하셨죠?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정말 괜찮은 아이들인가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직접 면접도 보고 추천서도 검토했어요. 두 학생 모두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입니다. 혹시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매월 장학금 전달식이 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있는데 참석하실래요? 네, 꼭 가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저녁 무렵 태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신탁 보고서 받으셨죠? 저희도 사본을 받았어요. 그래, 잘 봤어. 어머니,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태호의 목소리에 어린아이 같은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칭찬받고 싶어 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특히 서린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맞아요. 서린이가 요즘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하모니하우스 합창단 이야기도 하고 어머니께 배운 요리법도 집에서 해보고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어머니 장학금 받은 학생들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서린이가 음악 전공 학생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해요. 음악 전공 학생들한테? 네, 서린이가 개인 레슨으로 번 돈을 모아서 형편이 어려운 음악 전공 학생들한테 악기를 지원해 주려고 해요. 어머니를 보고 배웠다면서요. 서린의 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커리어와 이미지에만 관심이 있던 며느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니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어머니, 다음 달에는 뭘 함께 할까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볼게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기대되었어요. 이제는 억지로 조건을 맞추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공용 주방에서 순떡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매화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는 뭔가 서운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가족 관계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역시 가족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좋아졌어요? 저는 신탁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놀라던 순떡 씨도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로만 효도하겠다고 하지, 실제로는 바빠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서로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니까 오히려 편해요. 그리고 장학금까지 주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봐야겠어요. 다음 주 토요일 장학금 전달식에서 두 학생을 만나는 것도 기대됐고, 태호와 설인과의 다음 만남도 기대됐어요. 무엇보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신탁 조건은 단순히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짜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랑은 모양이 바뀌는구나. 때로는 돈이고 때로는 시간이고 오늘은 장학금이었지. 중요한 건 모양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걸 이제야 배웠어. 장학금 전달식이 있던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간지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니 하모니 하우스에 온 지 2달 만에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만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태호와 설인이 함께 하모니 하우스를 방문해서 손녀 유아를 데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손녀를 만나는 날이기도 했어요. 장학금 전달식은 을지로에 있는 작은 문화센터에서 열렸어요. 박진호 변호사님과 함께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와 있었습니다. 매화 씨, 저기 계신 분들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에요. 박진호 변보사님이 가리킨 곳을 보니 수줍어하며 앉아있는 두 학생이 보였어요. 김소희 학생은 생각보다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박준호 학생은 키가 크고 손이 유난히 컸는데 아마 목수일을 하기에 좋은 손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 저는 김매화라고 해요. 두 학생이 일어서서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 학생이 먼저 인사했고 준호 학생도 큰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소희 학생이 작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저에게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받아주세요. 작은 파우치였어요. 헌 청바지를 이용해서 만든 것 같았는데 색색의 천 조각들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어머, 이거 정말 예쁘네. 내가 혼자 만든 거야? 네, 버려지는 옷들을 모아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드는 걸 연습하고 있어요. 장학금 덕분에 좋은 재료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준호 학생도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어요. 저도 만든 게 있어요. 할머니께서 바느질을 하신다고 들어서 바늘꽂이를 만들어 봤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정교한 나무 바늘꽂이가 들어있었어요. 작은 서랍도 있고 실을 걸 수 있는 고리도 달려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잘 만들었네. 손재주가 대단해. 할아버지가 목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면서 배웠어요. 두 학생 모두 정말 착하고 열정적이었어요. 제 돈이 이런 좋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전달식이 끝나고 학생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
소희 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저는 업사이클링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버려지는 옷들을 새로운 패션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 정말 좋은 꿈이네. 요즘 환경도 중요하고. 준호 학생도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가구를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옛날 방식이 아니라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 기법을 결합한 가구를 만들고 싶어요. 멋진 계획이야. 둘 다 열심히 해서 꿈을 꼭 이루길 바라. 네. 할머니 덕분에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어요. 오후에 하모니하우스로 돌아오니 태호와 설인이 유아를 데리고 와 있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세 사람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특히 유아는 제가 손수 만든 연분홍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반갑게 인사했고 설인도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아가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유아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방긋 웃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손녀가 많이 자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든 드레스가 잘 어울렸어요. 우리 유아 많이 컸네. 이 옷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유아가 이 옷을 제일 좋아해요. 설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좁은 공간이지만 4명이 함께하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방이 정말 아늑해요. 태호가 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그래, 작지만 내 취향대로 꾸몄어. 유아를 무릎에 앉히고 장학금 전달식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두 학생이 만들어준 선물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설인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 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어서 기뻐. 저도 음악 장학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보고 배웠거든요. 정말 잘 생각했네. 저녁에는 공용 주방에서 함께 식사했어요. 다른 입주자분들도 유아를 보고 무척 좋아하셨어요. 매화 씨 손녀 정말 예쁘네요. 드레스도 정말 잘 어울려요. 모든 분들이 칭찬해 주시니 태호와 설인도 기뻐했어요. 특히 설인은 다른 입주자분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루프탑에 올라갔어요. 해질녘의 한강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유아가 텃밭의 채소들을 신기해하며 바라봤어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태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 나도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희도 기뻐요. 설인이 유아를 안으며 말했어요.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루프탑에서 내려다본 야경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래, 많이 달라졌어. 특히 설인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너희들 하기 나름이지. 조건은 있지만 이제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만나는 것 같아서 기뻐. 그날 밤 세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루프탑에 올라갔어요.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장학금 받은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 유아의 천진한 웃음, 그리고 진심으로 변한 태호와 설인의 모습. 모든 것이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어요. 휴대폰으로 유아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저는 이번에도 셔터를 누르지 않았어요. 기억은 눈으로 먼저 찍는 게 더 오래 가니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는 혼잣말로 인사했어요. 예약 없으면 못 들어와요. 이제 내 인생이니까. 문이 열리고 저는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자리는 그 다음입니다. 초대가 없던 날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67살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